사실 여러 선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 장관, 우리 사회의 지도계층은 우리 이 역사를 아직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고 그건 강단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3, 4일 동안 지방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또 좀 지방 행사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사실 우리 서울에서는 역사 운동이 약 10년 전에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다 함께 이렇게 이제 열의와 정열을 불태웠죠. 그러나 이제 10년 오는 과정에서 한 10여 명의 역사 운동을 빙자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사기도 치고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오히려 이 역사 운동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식식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지방에 가보니까 이제 지금 역사에 대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제 깜짝 놀라서. 이번 제가 이제 행사에 상주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상남도 도의원이 오셔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지금 경상남도 도의원인데 경상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권의 경상남도사를 썼다 이거예요. 썼는데 제목만 알지 책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도의원이 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책을 왜 못 내놓느냐. 그 경상남도사를 쓰기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썼죠. 집필진한테 원고료 주고 다 했죠. 했는데 그 내용이 강당사학자들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군의 역사를 부정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내용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쓰고 책은 어딘가에 있는데 도의원조차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호남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또 7, 80억을 들여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가 또 10권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마찬가지로 단군조선을 부정하니까 우리 역사를 부정하니까 그 전라도 천년사의 시작이 중국에서 기자조선의 준왕이 도망오면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호남에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책은 폐기시켜라.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든지 간에 폐기시켜라. 그게 뭐냐? 단군을 부정하는 거냐? 부정하면 부정한다고 명백히 밝혀라. 그리고 나중에 있는 그 엄청난 유적, 그건 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게 누구의 건지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상북도에서 신라 2000년사를 썼습니다. 30권으로. 이제 엄청난 역사책인데 그 30권의 역사책을 제가 살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중에 나온 것이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펴낸 것이. 그러니까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상북도가 또 몇백억의 예산을 썼죠.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에 계신 그 여러 지식인들도 이게 뭐야? 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강단 사학자들이 식민사관에 매몰돼서 우리 역사를 얼마나 잘못 정리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책을 써놓고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예산은 잔뜩 가져가서 책을 써놓고도 발간해놓고도 세상에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이 상주에서 가야사 복원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참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상주 함창에 가면은 곤영가야가 있습니다. 네, 곤영가야. 거기 가보면 왕릉도 있고, 또 고분이 한 1000여 기가 있습니다. 고분이 1000여 기가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가야 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거긴 또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럼 여기에 있는 왕릉이나 뭐 이 고분 이거 1000기가 넘는 고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왜 우리는 가야가 아니라는 거냐? 난리가 난 거죠 현지 사람들이 빼놓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주 경상북도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우리가 신라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라의 규모는 영토는 가야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5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신라 그래 파야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왼쪽에 조그만한 지역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야를 상주까지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 삼국사기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 가야가. 근데 유적은 온 사방 널려 있는 겁니다. 이 가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유적의 분포지를 찾아서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기록도 안 남아있는 이 가야가 어떻게 그렇게 큰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실제로는 가야는 제가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우리 단양에도 가야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가야. 지금은 가곡면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야였습니다. 거기서도 가락국 계통의 왕관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양도 가야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가야를 가락국이라고 합니다. 가락국. 서울에 가락동, 그 가락국의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가락동에 가면 5개의 왕릉이 있고, 거기가 가락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락동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락국이 얼마나 큰 영토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고 있는 거죠. 그걸 왜 안 했느냐? 이 가락국이 이제 변환의 중심지, 이 변환을 가락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변환이 삼한의 중심지입니다. 변환이 삼한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 가락국에서 오는 겁니다. 가락국에서. 삼한의 그 한이 이제 고종임금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종임금이 삼한 시대부터 우리나라를 한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 이거 좀 답답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한으로 바꾸고 내가 이제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대한제국의 한이 샤만을 개성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이 샤만의 역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샤만의 역사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국호를 한이라고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대한제국의 그 한, 그걸 버려라. 니들은 조선이라고 써라. 만약 계속 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면은 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는 그 자체로 반역의 도당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이. 네. 한이라는 국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의 역사가 바로 가라국의 역사인 겁니다. 네. 그 일본이 왜 그 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못 쓰게 하고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느냐? 일본 서기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일본의 시조가 니니기인데 그 니니기가 그 니니기의 나라가 한이다 이겁니다. 한. 그 니니기의 나라가 일본인 시조가 세운 그 나라가 한이다 이겁니다. 예. 그 니니기는 이제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일본인의 조상 니니기 가장 오래된 조상 니니기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환웅입니다. 환웅. 우리 환웅을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고 일본은 니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환인, 환웅, 단군이 계시는 겁니다. 그 환인, 환웅, 단군으로 계승되어 온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오늘날 일본이나 중국이 자꾸만 역사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역사 때문에 골이 아픈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역사를 거기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했죠. 이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 저는 뭐 일정 부분 존경하고 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사람들도 저도 많은 잘못도 범하고 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실수한 게 뭐가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방된 대한민국이 역사교과서를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다 그걸 배운 겁니다. 조선 총독부 때 만들어진 역사. 그것이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통용이 된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역사책이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쓰인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사실 반민특위가 정상적으로 계속 갔다면은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사형당했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계를 장악을 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6.25의 그 비극이 역사에도 크게 미쳤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학을 하시던 분들, 독립운동하면서 역사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위당 정인보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월북을 하거나 납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것이 그대로 그 통용이 되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많은 오늘날 이제 지방에서는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개판이었구나. 우리가 가짜 역사를 배웠구나.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제의 그 역사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구나. 예.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속상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 최고의 국경절이 언제겠습니까? 예, 개천절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천절만은 국경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년대 지났지만 참석 안 했습니다. 남은 3년 동안도 참석 안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겠습니까? 개천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도 개천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천절에 참석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표. 기독교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놈의 표가 무서워서 대통령들이 개천절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예. 벌어지느냐? 그 중심에 한 축이 바로 이 한자입니다. 예.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명백히 한자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한나라 한자.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한나라 한자를 써서 중국의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한자라고 하면서 한나라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의 문자는 뭐냐? 지금의 한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해서입니다. 해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실제 문자는 소전입니다. 소전문. 소전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한족이 우리나라의 해서 이것을 알면서부터 중국 한족이 우리의 해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한자들은 다 도태가 돼버린 겁니다. 도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도태가 됐는데 한자라는 말은 남아서 우리 한자가 중국의 한자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겁니다. 한자. 이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김원용 선생이 주장한 건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예. 김원용 선생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단군 시대는 아무리 이 김원용 선생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단군 시대의 연대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때에 전 세계에서 나라가 생기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의 최초의 국가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이것이 이제 1990년까지 중국 정부는 하나라를 역사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국가를 상나라라고 했습니다. 상나라. 그럼 상나라가 세워진 게 언제냐? 서기전 1600년입니다. 서기전 1600년.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이 세워진 게
서기전 2333년이니까 중국의 상나라보다 700년이 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원용 선생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문자가 없는데 무슨 놈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원용 선생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국보위 상임위원장 시절에 이 독재가 때로는 또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육사 다닐 때부터 식민사학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권력 딱 잡고 대통령 되면 이거 식민사학 완전히 퇴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보위 상임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원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제야사학자들하고 강단사학자들이 아주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봐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있었고 식민사학을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주 그냥 그 비참할 정도로 깨졌습니다. 우리 제야사학.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친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김원용이가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김원용이 한 얘기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최몽룡인데 이 사람이 또 우리 또 한국 상구사학계의 거장입니다. 김원용의 제자니까 김원용이 이제 1대 대장이고 2대 대장이 최몽룡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자는 그 중국에서 왔다. 언제 왔느냐? 서기전 400년부터 서기 1년 사이에 왔다. 그럼 이때 중국에서 쓰여진 한자가 바로 뭐냐? 소전입니다. 소전. 소전.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한자가 온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소전을 알고 있어야 되고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대로 내려가면 소전 문자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신라의 비석이 다 해서입니다. 신라의 비석이 다 해서죠. 그러니까 소전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데 최몽룡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으면서 한자가 이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단군의 역사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한자가 우리의 문자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의 첫머리 나오는 게 이겁니다. 단군 신화. 그러니까 일현 스님은 일현 스님 때는 이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현 스님이 누굽니까? 고려의 국사입니다. 고려의 국사. 충렬왕을 모시고 몽고군 때문에 온 사방 도망을 다닌 겁니다. 온 사방 도망을 다니면서 그때 일현 스님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역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군난이 시작되니까 아주 강력한 그 왜군이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민족혼이 없으면 이건 그냥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현 스님이 몽고군이 물러나가고 나서 자기가 중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는데 첫머리에
바로 이 고조선, 왕검조선 단군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단군 신화가 이게 단군 사화가 사실이 아니면은 그랬을 리가 없겠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책인가를 유리현 스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혼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현 스님이 급하게 삼국유사를 쓰시면서 첫머리에 이 단군 신화를, 단군 사화를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시. 단군 사화에 보면 신시가 나옵니다. 신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환웅이 여기 보면 환웅이 다스리는데 필요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주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신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걸 대충 한번 읽어보면서 신시라고 했구나. 신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신시를 신정시대 때, 요게 이제 쇠신자가 아니고 귀신신자입니다. 신정시대 때 신성시하던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서 그나마 또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시, 소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신시는 환웅이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입니다. 한. 이것을 이제 환단고기에서 배달국이라고 해놓는 바람에 많은 그 환단고기를 보시는 분들이 환웅이 세운 나라는 배달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도 틀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환웅이 세운 나라가 한입니다. 한. 대한민국 할 때 한. 그러니까 환인들이 세운 나라는 환이고 환국. 환웅들이 세운 나라는 한입니다. 한. 그리고 단군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 망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안 좋구나. 그럼 다시 환웅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을 다시 쓴 거죠. 그게 사만입니다. 이 신시는 어디에 있었느냐? 환웅이 세운 그 도읍지, 한국의 도읍지는 어디에 있었느냐? 신강성 투르판 분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실제로 환웅 시대에 세운 박달성, 고창고성, 교화고성 이 세 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 세 개가 나타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천자국입니다. 이 성 세 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터가.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느냐? 천산천지가 있고 박달봉, 삼위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신시라고 했느냐? 환인시대 환국의 도읍지 구자에 있었습니다. 구자. 도읍지에서 거발 환국이 새로운 곳으로 이도하고 그곳에 새로운 도읍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신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이기 때문에 신시 또는 세신자를 써서 신시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이것이 삼위태백입니다. 이것이 박달봉 1년 내내 이렇게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태백이라는 게 뭡니까? 태백. 큰 산봉우리가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태백인 겁니다. 요거는 좀 가까이에서 본 거고, 요거는 천지입니다. 천지에서 태백을, 박달봉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것이 이제 중복대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산 정상에는 이렇게 많은 눈이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예. 이것이 박달봉이고 삼위태백인 겁니다. 이 천지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신시에는 반드시 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호, 천지가.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가락국 변환의 역사가 중요하다. 고조선의 단군 왕금의 그 역사를 계승한 나라가 변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무척산에 이 천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천지가 3개 있는데, 조금 아까 보신 신강성에 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오래된 천지가 이렇게 김해 무척산에 있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무척산 천지로 내려오는 폭포. 예, 폭포죠. 예, 예. 예, 김해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김해시는 이 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죠. 예. 요게 이제 백두산 천지가 요 3번째 천지입니다. 요게. 예. 요거는 이제 자연적인 천지죠. 예. 요거는 946년 고려 정종 때 만들어진 천지. 예. 천지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시, 우리 민족은 어디 가서 도읍지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천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주에도 신라도 안압지를 만들고, 예, 안압지 만드는 겁니다. 이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신성한 이 마고 삼신이 전기가 흐르는 이런 연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정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시는 곧 환웅들의 나라, 한의 도읍지, 신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천자국의 도읍지이기 때문에 신성한 도시, 예. 천자국의 도읍지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는 바로 이 환웅의 신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파라다이스가. 그건 나중에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칠제 환인들의 도읍지가 구자에 있었는데 구자에서 새 도읍지 박달성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새 신자를 써서 신시라고도 했던 겁니다. 단군의 고조선은 서기전 80년경 북한의 평양에서 위대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 그렇게 고조선이 붕괴되느냐? 당시 우리 군대의 반란 때문에, 흉노. 고조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군대가 흉노인데 이놈들이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 때문에 이제 고조선의 도읍지 평양에서 고조선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세력이 남한의 서울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서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환웅시대의 그 나라 이름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한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삼원입니다. 우현왕이 지금의 김포 지역에 있었죠. 그게 만입니다. 만. 예. 좌현왕이 지금의 강릉에 있었죠. 그게 진안입니다. 예, 진안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계의 한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양은. 응? 지금 성이 텅텅 당하고 있잖아요. 예, 작죠. 예. 그런데 이때 삼안내 한은 도읍지가 얼마나 컸느냐. 예. 이제 낭낭소도,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낭낭소도가 지금의 농멱산, 남산에 있었죠. 남산. 소도가 3개 있어야 되니까. 남산. 예.
그리고 천자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소도가 대방소도인데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 가면은 그 지역의 지명이 뭡니까? 대방동입니다. 그 대방소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명이 대방동이 된 겁니다. 대방동.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소도가 있었는데 그게 신녀들,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족장 할머니의 계보를 이어온 신녀들이 거주했던 소도가 몽천토송, 풍납토송이 바로 그 소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백제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남산이 관악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읍시의 규모가 지금보다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서울보다 더 컸던 겁니다. 이성계의 서울은 여기 사대문 아니잖아요. 사대문 안. 지금 성벽이 남아있잖아요. 이시조선의 서울은, 수도 서울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삼한시대, 삼한시대의 그 수도 서울은 얼마나 컸느냐. 지금의 가락동 일대 다 이게 삼한의 도읍시였던 겁니다. 지금의 안양까지 어마어마하게 크죠. 스케일이 그렇게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가락국의 도읍시가 지금의 서울에 있었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락국의 도읍지가 서울에 없었다면은 지금 서울이란 지명은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시. 근데 이 시자가 또 다른 그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많은 이 한자 자체가 아주 거대한 사료 창고입니다. 역사책은 없어졌지만 문자는 남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 속에 많은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자를 이제 우리는 이 오편을 찾으면은 저자시, 물건을 산다는 뜻의 살시, 흥정할 시, 그래서 시장할 때 이거 쓰는 겁니다. 이자, 시. 근데 사실은 우리 오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 도시 이름, 시다 이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라고 하고 이건 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편을 찾아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아무리 봐도 똑같은 글자인데 이게 하나가 시고 하나가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오편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중국의 오편은 이게 시다 이겁니다. 시. 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오편은 이게 시도 있고 불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우리 신시, 서울에 신시에 쓰였다고 제가 불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시도 되고 불도 되고 도시를 뜻한다는 거를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편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오편은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자를 만들었으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시, 영어로 하면 뭡니까? 시티라고 하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 시터 이런 뜻입니다. 시터.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말과 굉장히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말 도시를 뜻하는 시에서 시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면서도 시티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말 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신시의 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단군 사화에 신시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역사를 다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불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불. 우리가 서울, 새불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쓰느냐? 카불, 이스탄불, 도시 이름을 지금도 카불, 이스탄불 불로 쓰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시를 불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갔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시, 세불, 서울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는가를 모르니까 그 역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이 없었으면은, 세불이 없었으면은 카불도 없고 이스탄불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 불에서 그 불로 가는 겁니다. 불로.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느냐? 유럽에 가면은 부르크라는 말이 도시 이름 뒤에 부르크가 붙은 데가 많습니다. 함부르크, 예? 무슨 부르크, 무슨 부르크, 부르크가 붙은 동네가 많단 말이죠. 그 부르크가 바로 우리말 세불할 때 그 불에서 간다는 겁니다. 예. 예? 불에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도시들이 시티 아니면 부르크, 불,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최초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환웅의 도시가 시 또는 불로 발음을 했단 말이죠. 환웅의 도시가. 그 신시가 그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신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모든 지구의 도시가 시티 아니면 부르크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예. 또 하나 이제 쓰는 게 있습니다. 있기는 불이. 예, 불이라는 말도 쓰죠. 뭐 소불이, 예? 고사불이. 예. 이것을 쓰는 나라가 지금 태국 가면, 태국은 모든 도시가 다 대개 보면 불이. 예, 무슨 불이, 불이가 붙어 있죠. 예.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썽 많은 스톤헨지. 스톤헨지가 있는 곳에 옛날 지명이 살리스불입니다. 불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지명을 다 찾아 들어가면 거의 다 우리말이다 이거죠. 우리말.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문자를 올바르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국어, 문화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은 또 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역사를 연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것저것 못하게 합니다. 역사학자인데 상고사를 할 거냐? 그럼 상고사만 하라 이겁니다. 고대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고사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네? 고대사를 하면 고대사만 하라는 겁니다. 고대사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신라, 고구려, 백제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신라에서도 다 하지 말고 신라의 뭐 능묘제도 그거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사들이, 역사학 박사들이 굉장히 좁은 겁니다. 자기 작은 분야 하나만 하니까. 그 이상을 못하게 하니까. 그 왜 못하게 하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이 학자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역사가 드러나니까. 바보를 만들어 놓으려고 일제시대부터 경성제국대학이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놨던 거죠. 칸막이로.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제대로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분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역사에다가, 언어에다가, 문화에다가, 이거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연구를 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다 연구를 못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마을, 도시를 뜻하는 독일어, 부르그는 성스러운 천자의 도읍지를 뜻하는 우리말, 불을 어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어. 우리는 지금 많은 유럽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글릭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현재 덴마크 왕조, 노르웨이 왕조, 또 전에 그리스 왕국의 왕조들, 아이슬란드의 왕조이자 현 영국 윈조 왕조의 본가가 다 이 글릭스부르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럽의 왕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러면 지들이 어떻게 이 부르크를 아느냐 이거예요. 부르크 알 수가 없죠. 예. 예.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제대로 연구하면은, 우리의 국어를 제대로 연구하면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유럽의 학자들 앉혀놓고, 야, 니들 부르크 어디서 간 줄 알아? 그 어원이 우리말 불이야. 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수도를 세불이라고 해서 세불. 그게 오늘날 서울이야. 어? 설명을 해주면은 그걸 유일하게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나라밖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밝혀나가려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 학자들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연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연구하면은 대학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연구비 하나도 못 받고 다 쫓겨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걸 연구해서 가르쳐야지, 우리 역사에 위대한 걸 찾아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에? 이게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저는 선거 때 누구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예, 우리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예? 그 사람, 그분, 그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역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 이 나라에서, 제가 이 역사 연구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연구비는 제가 10원장 못 받으니까. 연구비 10원 한 장 누가 주겠습니까? 제가 다 가지고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제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 예산이 얼마겠어요? 1,000억이 넘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역사가 나쁘다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다. 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나, 누가 대통령이 되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라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역사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다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일인 개천절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예? 개천절에 안 오는 겁니다. 해방되고 지금까지 누가 왔습니까, 거기에? 예. 신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마늘 20개, 마늘. 왜 단군 사화에 그 마늘 20개가 나오느냐. 예. 예. 이 마늘 이야기입니다, 마늘. 마늘을 알면은 역사가 또 보입니다. 마늘을 알면은. 그래서 단군 사화에 마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마늘과 관련된 책을 2권으로 쓰고 있습니다. 2권으로. 그러니까 마늘 하나가 이게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역사를 담고 있는 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군 사화에 마늘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말 마늘은 한자 마늘, 이게 마고만자입니다. 마고만자. 우리나라 옥편을 찾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절만자다. 절에 가면 이게 있으니까 절만자라는 겁니다. 참 그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절에서 처음에 섬기던 신이
불교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처음에 섬기던 신 중에 한 분이 마구입니다. 그래서 마구 만자가 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 우리나라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삼신각, 칠성각. 예? 그게 다 마구와 관련된, 예, 그런 곳입니다. 예. 그 만자입니다, 이게. 을은 뭡니까? 새을자. 그러니까 이 마늘을 마고 삼신을 모시고 다니는 새, 이런 뜻입니다. 마고 삼신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 위대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신으로 받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신으로, 하느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신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이름 중에 보면 호산나 뭐 많습니다. 그 호산나 하니까 뭐 그게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거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호산나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군 사회에서 웅녀가 마늘을 먹었다.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는 뭐냐? 마늘을 먹었다. 이게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무엇을 밥을 먹었다처럼 먹었다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홍수환이가 남아프리카 그 더반에 가서 복싱을 했습니다. 그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복싱을 했는데 4번 다운되고 4번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5번째 KO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 홍수환이한테 마이크를 줬습니다. 고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라니까 홍수환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단군 사화에 마늘 먹었다고 하니까 그 마늘을 실제로 먹었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홍수환이가 뭘 먹어야 됩니까? 챔피언 트로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챔피언이 됐다는 거지. 그걸 먹었다는 뜻은 그런 거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지. 그게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늘을 먹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마늘을 먹고 뭐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가, 곰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예. 마늘이 바로 이게 삼신입니다. 마늘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예?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오늘날 우리가 인류가 살아있게 한 그 유일한 그 작물이 이게 마늘입니다. 마늘. 예.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항생제, 이게 마늘입니다. 마늘. 이게 신이 되는 겁니다. 마늘. 예? 이게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 뭐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인이 또 죽으면 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돌려봐도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저렇게 돌려봐도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죽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류가 세균을 발견한 건 2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한 건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이 뭡니까? 항생제입니다. 중국에서 한때 그 사스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스가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났는데 조선족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조선족은. 사스에 안 걸리는 거예요. 조선족은.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왜 조선족은 왜 안 걸려? 왜 우리 다른 족은 걸리는데? 그 보니까 마늘 많이 먹고 김치 많이 먹어서 안 걸리는 거예요. 마늘이 우리 조상들이 이게 마늘 많이 먹는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마늘을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생제이기 때문에. 마늘은 우리를 살려주는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봤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마늘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세 번째 한국입니다.
근데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뭐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이죠. 예. 마늘 소비량도 우리 한국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들여오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유럽 사람들이 뭐 먹는 마늘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한 나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마늘을 먹어온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극복을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늘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군 사화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단순한 마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 마늘은 뭐냐? 단군 사화의 마늘은 천부 통치권을 상징하는 비의 천부 통치권 하느님이 곰족한테 천부 통치권을 줬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단군 사화의 웅녀가 마늘을 먹었다는 것은 천부 통치권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이런 뜻인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삼신입니다. 이분들이 삼신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의 값어치는 돈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 그림 한 장의 값어치는 제가 볼 때는 롯데빌딩보다도 비싼 겁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굴된 거냐? 신강성, 환인들의 나라, 구자에서 가까운 곳에 키질 석굴이 있습니다. 키질 석굴 69 석굴 속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게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분이 이분이 복희 고말머니, 이분이 고말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허리에 뭘 차고 있느냐? 이 황금 보금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웅녀다 이거예요. 이분이 하늘의 웅녀. 그래서 그 하늘의 천부 통치권을 아사달의 곰족한테 내려줬다 이겁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무슨 곰이 어떻게 마늘 먹고 사람이 되느냐, 그게 과학적이지 않느냐, 과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분이 이제 좀 더 피부가 얼굴이 흰색이잖아요. 이분이 백인의 조상 치할머니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거지. 여호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분 여호와. 여호와. 세계 모든 종교의 신은 똑같습니다. 다를 것 같죠. 깊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상이 조금 안 좋은데 호랑이 할머니입니다. 이 자손들이 이분이 호랑이 할머니입니다. 이 삼신입니다. 이분들이. 이 벽화를 당시에 1870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제일 먼저 역사에 눈을 뜨고 달려온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 신강성입니다. 거기에 와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앞다퉈서 유물을 발굴해서 다 끌고 갔죠. 수십만 점을. 그래서 이놈들이 벽화는 아예 벽체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도와서 이게 밀폐가 돼 있어서 걔들이 발견을 못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벽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조선족 한낙연, 윤동주 선생님의 친한 친구죠. 한낙연. 그 한낙연이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벽화인데, 이게 유럽 놈들 손에 발견됐으면 이게 다 또 망가지고 뭐 없어졌을 텐데, 하늘이 딱 지키고 있다가, 지금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중국 놈들 땅이 돼버렸잖아요. 한족들 땅이. 그놈 숫자 많아서 그놈들은 발견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족 화가 한낙연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뭐 기운을 받고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느냐? 한나견이가 가서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슬프게 해. 뭐가 슬프게 하느냐? 한나견은 그게 우리 역사의 무대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그렇게 파괴된 것을 슬퍼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벽을 탁탁 쳐보니까 퉁퉁 소리가 나는 거야. 에? 그래서 인부들한테 야 이거 한번 살살 열어봐라 했더니만 방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 벽에 이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웃기느냐. 키질에 가면 100개 정도의 석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있는 석굴만큼은 최소한 이걸 구경하려면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2달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요거 보려면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다른 거 뭐 100개 다 봐도 다 봐봐야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6천 원만 내면 되는데 요거는 보려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 저는 그래서 거기 몇 번 갔지만 20만 원이 아까워서 진짜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건 맞는데 제가 이거 진짜 20만 원이 아까워서 또 뭐 가서 또 신청하려면 또 2달 뒤에 봐야 되니까 2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바로 이제 아까 곰할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검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황금보검입니다. 이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경주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예,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거 연구도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는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틀림없이 유럽이나 중동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시원찮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 계림로 14호 고분이 누구의 무덤이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그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의 무덤입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제가 자꾸만 김의 김씨 가락국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그 김구혜가 법흥왕 때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김구혜가. 그 김구혜가 누구냐?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 가락국이 광개토대왕, 우리는 역사에서 뭐 광개토대왕 굉장히 위대하다고 배우지만 그 광개토대왕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불행에 빠뜨린 겁니다. 예.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하를 하는 바람에 가락국이 천자의 도업지가 견디지를 못하고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사카 지역으로. 예. 오사카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김수로의 자손들이 이제 일본의 천황이 되는 건데 그때 가락국의 왕실에서 이걸 가지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김구혜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법흥왕 때 돌아와서 신라에 귀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김구혜가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김구혜의 아들이 김무력입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예. 그리고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서현. 예. 쉽게 말하면 한강 이남 이 땅이 순식간에 김구혜의 자손들에 의해서 신라 땅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 땅에서 신라 땅이. 원래가 아까 제가 그게 가락국의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돌아왔으니까
예, 다 그 왕을 따라서 신라에 귀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이남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김해김의 역사, 김해김씨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이 땅속에 묻혔다는 건 뭐냐? 김서현이가 돌아가서 하고 나서 이거 땅속에 묻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유신 장군인 겁니다. 이제 가락국의 복원은 영원히 꿈꾸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검이 단군 왕검이 차고 있던 그 보검입니다. 이게 이 검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그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이 그 검이고, 그림 속에 있는 거 삼신 할머니, 곰 할머니가 옆구리에 차고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보르보의 고분에서 나온 부속품의 일부입니다. 실물 완형이 나온 거는 경주의 계림로 14호분에서 나온 게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호산나 이렇게 하면 뭐 지금도 다 찾아오면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 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호산나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 예. 지금도 이게 우리가 네이버로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요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호산이라는 게 마늘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마늘을 뜻하는 우리말. 호산이라는 게. 그럼 나가 뭐겠습니까? 나는 우리 말에 어머나 할 때, 여자들이 어머나 할 때, 우리는 그 감탄사형 어미로 나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호산나 하는 건 마늘신이시여,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마늘신이시여. 그 마늘신이 누구냐? 그게 마고 삼신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고 삼신이여, 초 예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 삼신 할머니 중에 뱅일의 조상인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증거는 또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마늘이 신이니까, 마늘이 신이란 말이죠. 마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애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경주, 왼쪽에 있는 것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토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마늘처럼 생긴 토령을 목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탈무드,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책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450년 사제이자 서기였던 에스라가 바빌론 유수에서 막 이스라엘로 돌아온 히브리인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에는 반드시 마늘을 먹고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나라의 인구를 늘리라고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마늘 먹는 날인 겁니다. 마늘 먹는 날. 그럼 이게 생마늘 먹으라고 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마고 삼신을 섬겨라. 마고 삼신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게 육신으로. 그래야지 삼신 할머니가 누굽니까? 자식을 점지해주는 할머니 아닙니까? 자식. 삼신 할머니의 축복을 받아야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니들이 삼신 할머니를 모셔야지. 안식일은 삼신 할머니 모시는 날이다.
삼신 할머니를 모셔야 자식이 생기고 나라에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마늘로 그냥 풀풀이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마늘이 곧 삼신 할머니를 상징하는 은어다.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은 그 리즈 프리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악마의 향기 신이 내린 맛 마늘을 칭송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달월자 갑골문의 달월자 이게 보면 이게 뭐 달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뭐 이게 근문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소전 전서에서는 이게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갑골문, 근문 이것이 이제 주로 중국의 전통 한자인데 이것이 하늘의 달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를 이렇게 그리고 있느냐? 예. 성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 소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얕볼 때. 아유, 저 새끼는 동이족 출신이야. 동이족 핏줄이야. 동이족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동이족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느냐? 사료에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에 처음 보입니다. 삼국지 위서에. 지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지들이 호고, 동쪽에 있는 놈들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면서 이놈들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수가 이놈이 우리를 좋게 동이족이라고 부른 게 아니죠. 돌쌍놈의 자손들이다. 이런 뜻으로 동이족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우리 동이족, 자랑스러운 동이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불화자를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 해서의 불화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갑골문 근문에 있는 이 자형이 불화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변해서 이 해서가 됐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열십자 한번 보십시오. 열십자. 이게 뭐예요? 열십자. 뚫을꾼 하나만 딱딱 그려놨잖아요. 열십자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갑골문, 근문, 중국의 한자는 해서와는 전혀 다른 한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그 수물입자입니다. 이것이 수물입자. 풀초자라고도 하고 수물입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다 뭐냐? 삼신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삼신. 한자는 삼신결의의 문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삼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자에. 예. 우리가 이 봄춘자, 갑골문, 근문 이 보면은 봄춘자하고 전혀 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발전해서 봄춘자가 됐다 해서에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게 문자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봄춘자가 이 모습이 풀뿌리가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풀뿌리가 올라오는 모습이면 봉자에 있는 이것도 다 풀뿌리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춘자는 뭐예요? 춘자는 세 분의 인 누굽니까? 봄은 삼신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다 이거예요. 잉태의 계절이다. 삼신 할머니가 자식을 점지하는 신이잖아요. 예. 봄춘자는 명백하게 이렇게 삼신 할머니가 오시는 계절이다. 잉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한족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봄춘자가 땅속에서 풀뿌리가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자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봄자는 뭐냐? 삼신 할머니를
여기서 위에가 삼신할머니면 이것도 삼신할머니인 겁니다. 속삼에다가 사람인자. 이 원래 사람인자가 우리 같은 사람을 뜻하는 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과 지와 인이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천부경 했지만 거기도 같은 얘기를 하는 천, 하늘과 지, 땅과 인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인자는 도를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이 인자를 쓰는 겁니다. 지금의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어휘전성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가 신분을 높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분의 할머니를 이건 뭐냐면 두 민족, 애족과 맥족이 삼신할머니를 받드는 거, 그게 봉자다 이겁니다. 예. 두 민족. 예. 이게 이제 얼음빙자. 또 보면은 자, 갑골문에 보이는 게 곡갈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보이고, 예. 한자의 얼음빙자, 해서의 얼음빙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발전해서 이게 됐다 되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해서는 아사달 낭랑구역에서 사용됐던 신성문자입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하느냐, 갑골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이것이 주나라 때 근문으로 갔다가 대전 소전을 거쳐서 예서를 거쳐서 해서가 탄생했다, 해서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생긴 한자가 해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다. 그리고 예서는 우리 해서를 모방해서 만든 한자고 대방소도에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쓰던 한자다. 중국의 갑골문, 근문, 대전, 소조는 우리 예서를 가지고 모방해서 만들어진 한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벌레 충자도 보십시오. 갑골문의 모습과 그래가지고 이 벌레 충자가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정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정자. 어? 아, 그러면 뭐 상나파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정자를 알았겠습니까? 정자가 눈에 보이느냐고요. 어?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자야, 정자. 어? 그러나 우리의 벌레 충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 예. 세조자 보십시오. 세조자. 세조자 보니까 얘들은 새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새를. 예? 그래서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새를 그리고 있는데 해서의 세조자 보십시오. 이게 새하고 뭐 닮았습니까? 아, 이거 보고서 새가 느껴지십니까? 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갑골문에서 근문으로 발전했고, 근문이 대전으로 발전했고, 대전이 소전으로 발전했고, 소전이 예서로 발전하고 예서가 해서로 발전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혀 아니다. 예. 까마귀 옷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까마귀 그리고 있거든요. 예. 전혀 아니다. 말맞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태하 선생님은 한자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건 이건 뭐야? 새 다리, 새 발걷다. 새 발이다 이거야. 그럼 요건 까마귀 발이고, 요건 말의 발이다. 점 4개가 이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인데 그게 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발. 말의 발이고 새의 발이다. 일만 만자도 보십시오. 이렇게 갑골문, 근문, 대전, 소존이 변해서 우리 해서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라국자의 옛 글자입니다. 갑골문에서는 이게 비읍, 우리의 비읍 비슷하게 그려놨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잡아 보면 되고 옆으로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예. 뭔 얘기냐? 중국의 도피에는 소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도피에는 예, 소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증명한다 이겁니다. 이게 중국은 한자가 이게 자기네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운데 중자가 뭐냐? 가운데 중자가 이게 소도가 이게 중자가 여기 뭐 이자가 나오잖아.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도가 두 개 있다 이겁니다. 두 개. 원래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인 겁니다. 당나라 때부터 이제 우리가 뺏겨가지고 예, 우리 중국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이 고물의 정자도 보면은 예, 갑골문은 이렇게 네모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변해서 해서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명백하게 증거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한자 이런 말 쓰지 말자 이겁니다. 한자는 뭐가 한자냐? 갑골문, 금문, 대전문, 소전문. 중국에서 사용된 그것이 한자고 해서와 예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를 써서 우리가 한자라고 해야 된다. 제 강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해서와 예서는 우리 한자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자라고 하는 거는 중국 한나라의 문자라는 뜻인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한나라의 문자는 소전문이다. 그건 허신의 설문해서로 증거가 된다. 한자는 소전문인데 오늘날 우리는 해서를 한자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해서는 대한민국의 한을 써서 한자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